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나요? 저는 생긴 것도 좀 차갑고 독하게 생긴 편이고요. 성격 자체도 여자답지 못하고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대요.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제가 무섭다면서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도 알아요. 제가 표현이 서툴고 비사교적인 성격이라는 걸요. 제가 이런 인간이 된 건 아무래도 환경 탓이 큰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인생이 저한테 유난히 가혹했거든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죠. 제가 6살 되던 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또렷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매달리던 모습만은 생생해요. 여보, 가긴 어딜 가겠다고 그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년이 좋아졌다고? 미안하다 정이야. 나도 노력해봤는데 사람 마음을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이 그년한테 가버리면 나랑 우리 옥주는 어떡하라고? 나야 그렇다 쳐. 하지만 옥주를 생각해야지. 옥주 겨우 6살이야. 당신 딸 아빠 없는 애로 만들 거야? 고작 그년 하나 때문에? 그 말에 아버지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던 것도 잠시, 이내 인매가 단단해졌죠. 미안하다. 옥주 잘 부탁할게. 뭐? 당신 정말 그년 때문에 나랑 옥주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는 법이야. 엄마는 오열하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엄마를 뿌리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옥주야, 너도 좀 더 크면 이 애비 마음 알 거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은 알아요.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말인지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는 떠나버렸고요. 엄마와 저는 단둘이 남겨졌는데요. 그때부터였어요. 세상이 저한테 가혹하게 굴기 시작한 게. 엄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동네 큰 슈퍼에서 계산 일을 하고 밤에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았죠. 그뿐인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틈틈이 면도날 붙이거나 봉투 만들기 같은 부업을 했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형제 자매도 없었으니 참 외로웠더랬죠.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제 비사교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고 가정 환경 때문에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공고했어요. 엄마는 여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운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요. 저 역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친구 엄마들 중에 노골적으로 저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것뿐이었으면 나을게요. 언젠가부터 학교엔 제가 가게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등 아빠 뻘의 남자와 만난다는 등 이상한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반에서 말을 걸어주던 몇몇 아이들마저 싹 등을 돌려버렸죠. 반에서 소위 좀 논다 하는 아이들은 대놓고 절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많이 상처받았고 또 슬펐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죄 없는 엄마마저 원망스러웠죠. 나를 왜 이 잔인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지 너무 야속하더군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힘들다는 건 알았기에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어요. 늘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엄마를 보면 안쓰러웠거든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건 항상 늦은 밤이었어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얼굴로 절 보며 웃곤 했죠.
우리 옥주 밥은 먹었어? 학교에선 별일 없었고.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반 아이들이 제 실내화를 감췄든 교과서에 우유를 쏟았든 그냥 퉁명스러운 얼굴로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요. 일은 무슨 그냥 똑같이 뭐. 그래, 엄마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지난주 운동회도 못 가고. 됐어,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언젠가부터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참 싫었죠. 엄마가 제게 미안할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전 빨리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성공해서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 한편으로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생겼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큰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문제집을 붙들고 있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틀어박혀 살았죠. 덕분에 성적은 좋았어요. 어지간해선 늘 전교 10등 안에 들곤 했죠. 엄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한편으로 걱정도 많았어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금 때문이었죠. 고등학교까지 학비야 어찌저찌 엄마가 마련할 수 있었지만 대학 등록금은 아예 액수부터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전 그게 싫었어요. 엄마가 돈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만 없었어도 엄마 역시 진작에 아버지처럼 다른 좋은 상대를 만나 재혼할 수 있었다는 걸. 그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와 지방에 있는 국립대 두 곳에 합격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어요. 지방 국립대가 서울 명문대보다 네임밸류는 더 떨어지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대학 등록금은 필요 없어. 나 장학금 받았거든. 그냥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다고. 다행이지? 하지만 옥주 네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은 서울 땡땡 대학이잖니. 엄마가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그러지 말고 서울 땡땡대로 해. 거기도 합격이잖아. 됐어.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대학인데 그냥 장학금 주는 곳으로 할래. 그러자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미안하다 옥주야. 엄마가 좀만 더 능력 있었으면 그럼 네가 이렇게 빨리 철이 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아니야. 땡땡 국립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인걸.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서울 올라가면 엄마랑 지금처럼 같이 살지도 못할 거고. 됐으니까 우리 축하 파티나 하자. 응? 그렇게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어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웠네요. 전공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점도 혼자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도 다 좋았어요. 물론 대학 생활이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거든요. 동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며 편의점 알바도 뛰었죠. 동기들이 연애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동안에도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책과 씨름했어요. 그 덕분일까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에 성공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였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취업했어. 땡땡에서 합격했다고. 그 순간 엄마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이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우리 옥주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너희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 없이도 우리 딸 이렇게 잘 키웠다고. 이혼 후 엄마가 아버지를 입에 올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말은 안 해도 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오셨던 거겠죠.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엄마가 더는 힘들지 않게, 저를 키운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첫 직장 생활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또 달랐죠.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라는 믿음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어요. 다행히 상사들에게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동기들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2년쯤 됐을까요? 저희 부서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미국 지사에 있다 온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같이 일하기 편한 상사는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태도, 짧은 말투,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지적했고 감정적인 리액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유독 저한테만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대화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령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잘 웃지도 않으면서 저랑 단둘이 있으면 슬쩍슬쩍 미소를 흘리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일하면서 뭐 힘든 점은 없는지 자꾸만 제게 질문을 던졌죠. 또 한 번은 회식 때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만 불쑥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옥주 씨는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게 생겼어. 네? 신기하게 생겼다뇨? 그거 욕 아니에요? 욕 아니야. 칭찬이야. 귀여워. 귀엽다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귀엽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둘러댄 말인가? 아니면... 썰밤 가족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부터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늘 제 옆에 앉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제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요. 그러다 일이 하나 터졌어요. 회사 내부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게 됐거든요. 사실 제 책임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저까지 같이 질책을 받게 됐죠. 그날 회의실에서 빠져나오는데 팀장님이 따라오시더군요. 옥주 씨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책 같은 거 하지 마. 이번 일 수습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난 뒤로 저는 늘 제가 엄마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된 뒤로 그런 강박은 더 심해졌고 때때로 그게 너무 버거웠죠. 그런데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그 사람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죠. 단순히 업무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살면서 쌓인 서름이 폭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는 제가 우니까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마음에 걸렸는지 그날 퇴근 후 술을 사주더군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부쩍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고요. 취한 제게 좋아한다며 고백하고 입술을 부딪혀 오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약 2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이후의 삶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공주님, 왕자님이 나오는 옛날 동화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저 역시 이직 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 서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연애할 때는 퇴근 후에도 제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저녁이라도 함께하려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엔 집에 오면 제가 밥을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뭐라도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피곤해도 남편에게 일부러 묻곤 했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하고 말이죠. 그럼 남편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뭐 늘 똑같지. 그래? 난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옥주야, 중요한 얘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다음에 하자. 나 너무 피곤해. 그래, 알았어. 늘 그런 식이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다음에는 절대 오지 않았죠. 연애할 때는 제 작은 고민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제 이야긴 그냥 배경음처럼 흘려듣더군요.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전적으로 제 몫이 됐죠.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이었고 그 나이 때 남자답게 보수적이었어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셨고 집안에 돈도 제법 있었던 반면 전 이혼 가정에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영철이가 인물 좋지, 직장에서도 잘 나가지. 얼마나 잘났니? 자기 딸 사위 삼고 싶다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었는데 그중엔 집안이 대대로 의사해 먹는 데도 있었고 물류사업으로 방귀 꽤나 끼는 집도 있었어. 근데 영철이가 너 같은 애한테 눈이 멀어선.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저만의 착각이란 걸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켰어요. 명절 때면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하루 종일 부엌 일을 시켰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시누이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했죠. 하루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시누이 속옷을 제 손으로 빠는데 이러려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듯 그런 저를 모르쇠 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말만 해도 바로 짜증을 냈죠.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그러고 살아. 당신 정도면 양호한 거야. 유난 떨지 말라고. 유난 떨지 말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오늘도 회사 연차 내고 시댁에서 하루 종일 김치만 담갔어. 어머님은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손도 까딱 안 하고.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방 안에 들어누워서 나한테 물 떠와라, 과일 깎아와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한여는 아니잖아. 그만 못해? 나 안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이렇게 바가지 긁으면 숨 막혀서 못 살아. 아니, 난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내가 계속 얘기했지. 내가 벌 만큼 버니까 당신은 회사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근데 회사 계속 다니겠다고 고집 부린 건 당신이잖아. 그럼 회사 일도 며느리로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지. 남편과 시댁의 반대에도 전 계속 회사를 다니는 걸 선택했어요. 힘들게 일궈낸 제 커리어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걸핏하면 그걸 무기로 내세웠어요.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일을 관둬라. 못 관두겠다 하면 그럼 다 감수해라 하는 식이었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힘들게 지켜낸 직장도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턴 그만둬야 했어요. 아무리 독한 여자라 해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앞에선 도리가 없더군요. 아이 낳고 바로 복귀하려는 시도도 해봤는데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가부장적인 남편은 육아 역시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맡길까 생각도 해봤지만 당시 저희 엄마 역시 생계 때문에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처지였어요. 남편과 얘기해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다달이 돈을 드리려고도 해봤는데요. 남편이 영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당신이 복직하면 달에 버는 돈이 200 좀 넘을 텐데 그 중에 반을 장모님한테 드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니. 우리 엄마가 원래 식당 일하면서 벌던 돈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베이비시터를 고용해도 월 200은 들어. 어머님이 정식 베이비시터는 아니잖아. 손녀 봐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무슨 돈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 엄만 손가락 빨고 살라고? 됐어. 그냥 내가 계속 키울게. 육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신생아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깨서 울었고 밤잠을 제대로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면 밥 한 끼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곤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한시도 편할 틈을 주지 않았네요. 너 집엔 언제 올 거니? 김치냉장고 정리할 때 됐는데. 그게 어머님, 희아가 아직 젖을 못 대서요. 아직은 외출하는 게 좀... 그러게 그냥 빨리 분유 먹이라니까. 너 괜히 나 보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냐? 핑계라뇨. 그런 것 아니에요. 애 낳았다고 너무 퍼져만 있으면 안 된다.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도 빠지지. 너 임신하면서 찐 살 하나도 안 빠졌잖니? 영철이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시어머니의 뾰족한 말들은 안 그래도 힘든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요. 육아만으로도 벅찬데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마다 어떻게든 절 불러 부려먹으려 했죠. 남편이 나서서 말려주길 바랬지만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네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 성격.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맞춰드려. 맞춰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나도 당신 챙기랴 희야 보랴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까지 챙겨? 누가 보면 세상 집안일 당신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네. 애 하나 보는 게 아무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까? 더 힘들어. 회사에선 잠깐 화장실도 가고 점심도 먹고 숨 돌릴 틈이라도 있지.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내가 그냥 우는 소리 하는 것 같아? 솔직히 그렇잖아. 희야 얼마나 애가 순해. 잠투정도 별로 없고 그냥 도도 혼자 잘만 노는데. 그리고 내가 뭐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어? 몇 끼니마다 새 밥에 새 반찬 내놓으라고 닥달하기래. 집이 더럽다고 난리를 치기래. 당신 정도면 팔자 좋은 거야. 맘 같아서 나도 집에서 살림하며 애나 키우고 싶다고. 남편은 늘 저보다 자기가 더 힘들다는 입장이었어요. 자기도 팔자 좋게 전업주부나 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육아와 시집살이 그리고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 삶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만에 엄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옥주야, 오늘 엄마 너희 집 근처 지날 일이 있는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어? 평소 같으면 힘들다는 핑계로 미뤄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바깥바람도 좀 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전 딸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카페에 가 엄마를 만났고요.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힘들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야. 괜찮아 엄마.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희야 웃는 거 보면 힘들어도 견딜만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다 몸 다 버린다. 언제든 엄마 도움 필요할 땐 연락하고. 엄마는 늘 그렇듯 제 걱정만 했어요. 정작 본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전 그런 엄마에게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른이 되면 꼭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결혼해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내 걱정은 말고 엄마 몸이나 잘 챙겨. 허리는 요즘 어때? 괜찮아? 그래 멀쩡해. 저기 근데 말이다 옥주야.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좀 이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 제 눈치를 보는 게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다. 엄마가 좀 더 확실해지면 얘기할게. 뭔데 그래? 별일 아니야.
엄마의 태도가 찜찜했지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먼저 일어나야만 했어요. 희아가 자꾸 보채기도 했고 그날은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저녁을 안 쳐야 했거든요.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혼자 잘 갈 수 있지? 그럼 엄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얼른 가봐. 나중에 또 봐. 전화할게. 그땐 몰랐어요.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알았다면 남편 저녁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엄마를 붙들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옥주 씨 되시죠? 네, 맞는데 어디세요?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화기 너머 들리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너무도 현실감 없게 들렸죠. 엄마가 교통사고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한다고 회사에 있었어요. 결국 어린 딸을 둘러업은 채 혼자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제발 큰일이 아니길 빌었건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의식불명으로 중태에 빠진 상태였어요. 누가 차로 치고 간 걸 지나가던 행인이 한참 뒤에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였죠. 유감입니다.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처치가 조금만 더 빨랐어도 깨어났을지 모르는데. 의사의 말은 저를 증오심에 들끓게 했어요. 뺑소니범이 엄마를 그냥 버려두지만 않았어도 바로 병원에만 데려갔어도 엄마는 깨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든 뺑소니범을 잡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사고 현장에는 CCTV도 없었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렇다 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경찰도 범인을 잡는 건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루빨리 엄마가 깨어나 범인에 대한 힌트를 주길 바랬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한 달이 넘도록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삐삐 기계음만이 가득한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하나에 의지해 힘겹게 생명을 이어나갔죠. 저는 절망 속에서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나 여기 있어, 엄마.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엄마가 이렇게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게 너무도 억울했어요. 무엇보다 그런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제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죠. 며칠 뒤 의사가 그런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환자분께서는 앞으로도 의식을 되찾으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이후에는 원무과와 면담이 있었어요. 응급수술 비용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연명치료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명의의 보험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엄마는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두지 않은 상태였어요. 평생 저를 위해 일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떡하지?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제가 일도 그만둔 상태였으니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수술비는 남편이 내줬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절 힘들게 했던 남편이지만 그때만큼은 참 고맙고 의지가 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어요. 연명치료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병원비가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용기를 내 남편에게 다시 한번 병원비 문제를 상의했어요. 여보, 나도 희야 좀 더 크면 어떻게든 돈 벌어서 보탤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사실 나도 더는 돈이 없어. 뭐?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한텐 말 못했는데 사실 대출이 좀 있거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희 부부는 대출받을 일이 없었어요. 집도 자가였고 남편 월급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은행 빚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슨 대출?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다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내 대학 동창 형식이 알지? 그 자식이 코인으로 재미 좀 봤다고 해서 나도 투자를 좀 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코인? 코인 투자? 당신 나 모르게 그런 걸 했다고? 처음엔 소액이었어. 근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걸 메꾸려고 대출까지 받게 됐어. 금방 오를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아예 상장 폐지됐어. 휴지 조각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데?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좀 많아. 한 1억 정도.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 병원비잖아.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혼할까 고민도 됐는데요. 일단은 엄마가 우선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떻게든 엄마 병원비를 마련해 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기대고 싶었죠.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인 저보단 어쨌든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남편이 돈 나올 구멍은 더 많을 테니까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인 시부모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꿈이었던 걸까요? 시부모님은 엄마의 사고에 유감을 표한 것도 잠시,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그쯤에 시아버지가 은퇴 후 빌라를 매입해 임대업을 준비 중이었던지라 현금이 한 푼도 없다 하더군요. 솔직히 다 핑계였죠. 시부모님은 남편이 저희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따로 제게 전화까지 걸어 힐난하셨죠. 예, 너 요즘도 병원에서 사는 거니? 그런다고 너희 엄마가 눈 뜨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희야 우리한테 맡겨놓을 셈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옆에 없으면 아무래도 불안해서 내일 희야 데리러 갈게요. 오전에 일찍 오거라. 나 오후에 나가봐야 하니까. 참, 병원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이가 지금 알아보곤 있는데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은행에서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나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영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못 들은 척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그러시더군요. 그놈의 연명치료를 꼭 해야 하는 거니? 솔직히 그거 가망 없는 환자 붙들고 병원에서 장사하는 거잖아. 그냥 적당히 정리하는 게 어때?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적당히 정리하나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들은 척하지 말아라. 영철이도 너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니? 안 그래도 코인인지 뭔지 투자 잘못하는 바람에 힘들 텐데 그 와중에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너희 엄마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 욕심 그만 부리고 그만 보내 죽어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을 하고 함부로 굴던 것도 다 참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었죠. 큰 사고를 당해 누워있는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욕심이라뇨. 그만 보내주라뇨. 살아있다기엔 그냥 기계로 숨만 붙어있는 거잖아. 됐다. 내가 괜한 말 했다. 그래. 어머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들이 노망 났다고 욕하니까. 뭐? 노망? 전 저희 엄마 그렇게 쉽게 포기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할 거예요. 저희 엄마 반드시 살릴 거라고요. 먼저 끊을게요. 너 건방지게... 저는 시어머니의 뒷말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병원에 들린 남편이 갑자기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오늘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왜? 어머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해?
이건 전적으로 어머님이 잘못한 거야. 글쎄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도 안타까우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만 보내주라는 말을 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야. 솔직히 여유 되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도 너무하다 싶은데 어쩜 그런 망발을. 그만 못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당신보다 어른인데 그렇게 대들고 전화 끊어버리면 어떡해? 당장 내일 가서 사과드려.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사과부터 하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남편 역시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리고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든 내가 마련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뭐? 당신이 무슨 재주로? 다시 취업할 거야. 참나, 당신이 일 그만둔 지가 언젠데 다시 취업을 해. 그리고 취업하면 희연은 어쩌게? 지금처럼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 아님 당신이 육아휴직 내든가. 여태까지 난 할 만큼 했어. 이젠 우리 엄마만 생각할래. 제 고집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는 글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사과 못하겠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 못 도와줘. 장모님 병원비든 뭐든 다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저희 엄마 병원비를 빌미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며 협박을 할 수가 있나요? 분노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구직 사이트를 찾아봤죠. 결혼 후 경력 단절 기간이 제법 길었던 터라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회사조차 없었죠. 하지만 두드리면 열린다잖아요. 딸애를 임신하기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 사장님께 철판을 깔고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제 사정을 들은 사장님은 다행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우리도 경력직 지원을 구하고 있었거든. 옥주 씨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잘 알지.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나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하기 시작한 저는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잔업을 도맡아 했고요. 주말엔 따로 편의점 알바까지 했죠. 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가 엄마를 보고 왔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월급날이 됐어요. 사장님이 사정을 봐주셔서 월급 석 달치를 미리 가불해 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죠. 저는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밀린 병원비를 다 변제하는 건 무리였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병원 입구에 도착한 순간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여보? 여기 웬일이야? 그러자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장모님 상태가 어떤가 해서. 당신 몰랐어? 나 간간히 병원 들리곤 했었는데. 그래? 몰랐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비록 엄마 병원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바로 병실로 갈 거지? 같이 갈까? 아니, 나 원무과 좀 들리려고. 원무과? 월급 나온 거야? 사장님이 석 달치 미리 가불해 주셔서 이거면 그래도 밀린 병원비 절반은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얼굴이 굳더군요. 그걸 전부 병원비로 내게? 그럼? 제 되물음에 남편이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긴 한숨을 내셨어요.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나 혼자 우리 집 생활비 대랴 빚 1억 이자 내랴 쩔쩔매고 있는 거 다 알면서 그 돈으로 대출부터 갚아야지. 이율이 얼마나 센데.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 대출부터 갚으라고? 그래. 병원비야 다음 달에도 낼 수 있잖아. 근데 우린 대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어라 일한 이유가 뭔데? 우리 엄마 병원비 때문이잖아. 여기서 더 병원비 밀리면 엄마 침대 빼야 될 수도 있어. 안 그래도 간호사랑 의사 눈치 보여 죽겠는데 뭐? 빚을 갚자고? 병원에서 그냥 겁주는 거야. 설마 진짜 침대 빼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 빚이라니? 당신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혼자 멋대로 코인하다 진 빚이잖아. 참나, 말을 해도 꼭. 아이, 됐고, 당신 지금 통장 어디 있어? 돈 아직 안 건드렸지? 일순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코인 투자에 단단히 빠진 상태였어요. 그것도 도박과 비슷해서 자꾸 하다 보면 잃는 돈이 생각나 중독된다고 하더군요. 중독자 눈앞에서 돈이 있단 얘기를 했으니 걔 앞에서 먹이를 흔든 꼴이었죠. 내 통장은 왜? 당신 설마? 저는 뒤늦게 가방을 껴안고 한 발짝 뒷걸음질 쳤어요. 실제로 가방 안에 월급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거든요. 부부 사이다 보니 통장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티를 낸 게 실수였던 걸까요? 남편이 눈을 빛내며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어요. 설마 뭐. 그래, 당신 마음 알겠어. 장모님 생각하면 밀린 병원비부터 해결하고 싶겠지. 나도 그래. 근데 당장 우리 빚이 1억인데 장모님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시끄러. 저리 꺼져.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언제 원수로 갚았다고 그래. 나 장모님 병원 매일같이 왔었다니까. 일단 통장에 든 돈이 얼마인지부터 좀 보고 차분하게 대화해보자. 웃기지 마. 그래놓고 이 통장 들고 튀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부부 사이 그 정도 믿음도 없어? 남편의 사탕 발림에도 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을 뒤로 숨긴 채 더 뒤로 물러났죠. 그도 그럴 게 남편의 두 눈은 누가 봐도 탐욕으로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네요. 남편은 처음부터 엄마 병원비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빚, 아니 정확히 말하면 또다시 코인에 손댈 돈만 필요했던 거였죠. 저리 가라고! 당신 내 통장에 손대면 진짜 끝이야! 아니, 내가 남이라도 돼?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순식간에 달려와 제 가방을 덥석 잡아당겼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놔!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제가 힘을 주어 버티는 걸 보고는 억지로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편이 워낙 힘이 세서 소용없었어요. 결국 한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고요. 남편은 그 틈을 타 가방을 낚아채더니 거칠게 지퍼를 열었죠. 어딨어? 통장 어딨어? 남편이 기어이 가방 속 통장을 낚아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순간 움찔했고 저도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죠. 익숙한 숫자, 다름 아닌 병원 데스크 번호였네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깨어났다고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그대로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죠. 옆에 있던 남편도 깜짝 놀라 물었어요. 뭐? 장모님이 깨어났다고? 진짜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엄마의 병실로 뛰어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아주 희미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죠. 옥주야. 엄마, 그래 나야. 나 옥주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 몇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엄마가, 의사조차 포기하라 했던 엄마가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감격의 재회도 잠시 엄마의 시선이 제 옆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뒤늦게 병실로 따라온 남편이 서 있었죠. 그런데 엄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엄마가 불분명한 발음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남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잘 움직이지 않는 손을 뻗어 남편을 향해 베개를 집어던지더군요. 몇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엄마였기에 당연히 베개는 남편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요. 엄마가 남편을 향해 갖고 있는 적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병실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당황했죠.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윤서방이야.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윤서방이라고. 맞아요 장모님. 방금 깨셔서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영철이에요. 남편의 말에도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쪽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죠. 옥주야, 네 남편 바람 피우고 있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뭐라고? 제 되물음에 엄마는 온몸이 떨리는 듯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죠. 내 친구 영자 알지? 영자가 백화점에서 윤서방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더라. 널 만나러 갔던 날도 그걸 말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다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 두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윤서방을 미행했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게 맞더구나. 같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절 만나 뭔가 말을 하려다 그만둔 이유를 그제야 알겠더군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날 발견한 윤서방이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길래 나도 얼른 쫓아갔지. 그걸 본 상간녀가 자기 차에 올라타선 날 쳐버린 거야. 뭐라고? 그럼 뺑소니범이 그년이란 말이야? 제 물음에 엄마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옥주야, 윤서방 나랑 눈 마주쳤어. 내가 부르는 소리도 들었어. 그런데도 도망쳤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날 버려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남편은 이미 변해버린 지 오래였지만 절 여러 번 실망시켰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쓰레기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이미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는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더듬거리며 입을 열더군요. 여보, 다 오해야. 어머님이 깨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정신은 그 여느 때보다 멀쩡하네. 내 차, 옥주야, 내가 윤서방이랑 그 상간녀 뒤쫓으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 메모리 카드를 차에 숨겨놨다.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엄마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는 분명했죠. 저는 차갑게 남편을 노려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당신이 결백하다면 핸드폰 내놔. 뭐? 핸드폰 내놓으라고? 남편은 뒤돌아 도망가려 했지만 전 재빠르게 남편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최근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했죠.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을 나눴더군요. 심지어 엄마를 차루친 정황을 묻으려는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다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자주 들렀던 것도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눈을 떠 모든 진실을 얘기할까봐 감시했던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나 너랑 그냥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콩밥 먹일 거라고!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용서? 너 같으면 용서하겠니? 넌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알아?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미애가, 아니 그 여자가 그런 거라고. 난 바로 119 부르려고 했어. 근데 미애가 하지 말라고 말려서. 미안해 여보. 나도 장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다친지는 정말 몰랐어. 제발 용서해줘. 부디 경찰에 신고만은.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희 엄마를 죽이려 한 놈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됐고 상간녀 역시 남편의 뒤를 따랐죠. 기가 막히게도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었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더럽게 붙어먹기나 하고 있었던 거죠. 저 역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간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상간녀는 절 보자마자 눈물 콧물 쏟으며 싹싹 빌더군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불륜 사실이 들통나면 회사에서 잘릴 게 뻔하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그만.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님 깨어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발. 그 뻔뻔한 말에 속에서 사리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경찰이 말리는 것도 아랑곳 않고 상간녀에게 달려가 뺨을 후려쳤고요.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렸죠. 인연이 우리 엄마를 차로 쳐놓고 신고도 안 했으면서 뭐? 죽지는 않았잖아? 그럼 너도 내가 안 죽일 만큼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만 차로 쳐줄까? 어?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눈물로 애원하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 두 년놈을 상대로 걸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고소는 다 진행했죠. 그 결과 저는 자유의 몸이 돼 꽤나 두둑한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고요. 두 년놈을 콩밥까지 먹일 수 있었네요. 물론 살인미수였던 것만큼 형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지금은 두 년놈 다 출소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 것도 잠시 두 년놈의 근황을 알게 되고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둘 다 회사에서 잘린 건 물론이고요.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또 코인에 손댔다가 사채까지 써서요. 시부모 재산을 다 말아먹고 지금은 세 가족이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상간녀는 고향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살인미수로 복역했다는 게 소문나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생활도 계속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어요. 딸아이 역시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엄마도 사고 이후 다행히 어디 한 군데 크게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십니다. 남편의 권유로 지금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맛난 음식도 사드리고 주말마다 바람도 쐬어드리면서 뒤늦게 못다한 효도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글로나마 정리하고 나니 새삼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싶네요. 한 가지 깨달은 건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부디 썰밤 가족 여러분도 곁에 있는 식구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